영화를 직접 보신 다음에 어떤 반응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나도 칼립소랑 7년 살고 싶다. 오디세우스의 결말은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최대 막장이에요. 어떤 신탁이 내려지면 너는 아들한테 죽을 팔자다. 키르케가 텔레마코스를 보는 순간 오디세우스를 너무 닮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본 구도인데?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전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상영 중이죠. 지난번 김원 교수님을 모시고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영화를 본 후에 교수님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원작을 직접 번역한 분께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영화 속 궁금했던 장면을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녹화하셨던 예. 이야기가 조회수가 100만을 훌쩍 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반응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나도 칼립소랑 7년 살고 싶다. 공감하세요? 공감까지는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압박,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안락의 유혹, 쉬고 싶은 유혹. 아마도 그 칼립소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그런 게 아닐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라면 기억 안 찾는다. 나 같으면 로투스 매일 먹는다. 원작을 직접 번역하셨으니까 네.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오디세이라는 이야기가 과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손에서 어떻게 탄생할지 너무 설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를 직접 보신 다음에 딱 처음에 들었던 소감을 한 줄 평을 한다면 뭘까요? 내가 세이렌한테 홀렸다. 세일인한테 홀렸다? 네. 그냥 영화 자체가 보여준 모든 영상이나 대사나 음악이나 소리나 이게 영화에 잠깐 나온 그 세이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 세이렌의 매력은 그잖아요. 노래를 한번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싶어서 물에 뛰어들고 죽는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와, 이 영화는 정말 끝내준다.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같이 봤는데 집에 와서 한 일이 그 다음 거 예매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어서요? 네. 어머. 영화 보시면서 4번 정도 우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장면에서 우셨을까? 집에 딱 들어왔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이 감추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알아볼 때 눈물이 쭉 이렇게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강아지 아르고스. 네, 저도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 막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눈이 번쩍하더니 꼬리를 흔들다가 어느 순간 꼬리가 딱 멈추는데 정말 터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보고 텔레마코스가 당신 혹시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본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요렇게 꾸며낸 요 장면이 정말 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11년 전에 반려견이 들어왔었거든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강아지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그래서 저는 아르고스. 진짜요? 네, 강아지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아르고스다. 공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가족들이. 아르고스가 뭐야? 내가 세상에 아르고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 이름은 아르고스가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가장의 슬픔. 교수님이랑 영화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 결말을 두고도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쨌든 정말 헤매고 헤매서 전쟁 10년, 헤맨 거 10년 해서 긴 세월 동안 이타카라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길을 또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결말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원작에도 그런 게 암시되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집에 도착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승에 내려가서 예언자를 만나잖아요. 예언자가 뭐라 그러냐면 넌 이러이러해서 집에 돌아갈 거야. 근데 집에 돌아가거든 노를 하나 들고 떠나거라. 그래서 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육지 깊숙이 들어가거든. 거기서 포세이돈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라. 그럼 포세이돈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너는 다시 돌아와서 평온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오디세우스의 결말은 놀란 감독이 보여준 그런 모습 비슷하게 돼야 되는 거죠. 떠나서 행복한 결말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언을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에서
오디세우스의 결말은 이거랑 완전히 또 달라요. 감동이 많이 죽긴 해요. 오디세우스의 삶에 대해서. 할까요 말까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걸로 나오는군요. 그냥 운명이 안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고 절대 지켜 오디세우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꼭 그렇게 꼬꾸라지는 장면들이 꼭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신탁이 내려지면 너는 아들한테 죽을 팔자다. 왔는데 여기서 텔레마코스랑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신탁이 뭐라 아니 그렇게 헤매고 그리던 고향인데 왔는데 가시방석 같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오디세우스는 내 아들이 그런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말자. 그리고 떠나요. 떠나가고 또 어떤 왕국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여왕이 오디세우스를 보고 아, 정말 또 시작했네요. 또 같이 살아요? 네. 페넬로페는요. 그러니까 페넬로페는 뭐예요? 20년 기다렸는데 조금 있다가 또 떠나버리더니 딴 살림 차리고 있어. 그래도 페넬로페는 또 기다려.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와 진짜. 그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오디세우스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신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손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텔레마코스가 아니라 혹시 얘 아니야? 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집에 왔지만 왕궁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최대한 텔레마코스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외곽에 해안가 근처에서 이제 가축을 쳐. 근데 어느 날 웬 남자가 찾아온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배가 고팠나 봐. 가축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저기서 보더니 아니 저놈이 내 가축에 손을 대? 야 임마 너 뭐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뭐 그럴 수가 어딨냐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젊은이의 힘을 오디세우스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치명타를 입고 쓰러져요. 죽어가면서 야 네가 죽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아라. 내가 그 유명한 트로이아의 목마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버지 아 어떡해.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키르케의 아들이에요. 아니 지금 배다른 자식이 몇 명인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자식이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막 헤맸잖아요. 그러다 키르케 섬에 들어갔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잠깐 만나고 떠나가는데 이 작품에서는 1년간 지내죠. 그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름이 텔레고노스예요. 텔리고노스의 손에 죽임을 결국 당하는군요. 그 다음 얘기도 있는데 다음 얘기는 정말 진짜 정 떨어져요. 네. 아직 오디세우스를 보낼 마음이 없는데. 제가 본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최대 막장이에요. 막장이라니까 또 솔깃하네요. 잠깐만요. 한편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 키르케, 텔레고노스 이 네 명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얘가 그렇다면 내 형이라도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를 찾아가서 텔레마코스랑 페넬로페 데리고 키르케의 섬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같이 다자대면이 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 없는 상황에서.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본 구도인데? 딱 만났는데 키르케가 텔레마코스를 보는 순간 오디세우스를 너무 닮은 거예요. 아, 지금 결말이 여기까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돼요? 네. 그리고 텔레고노스가 거기에 와서 갑자기 페넬로페를 보더니 어머? 페넬로페에 매료되는 거예요. 어머? 여기까지? 진짜? 그리고 칼립소 있잖아요. 칼립소는 어떻게 됐을까? 알고 보니 그녀도 배다른 아이를 낳은 건 아니죠? 낳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장 슬픈 얘기가 있어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보내잖아요. 7년 동안 사랑을 하고 떠났을 때 칼립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망하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했는데 맨날 먼 바다만 보고. 오디세우스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너무 불멸의 여신인데 오디세우스한테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랑의 상실이 자신의 불멸의 삶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상실감. 근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떡해. 왜 슬프지? 이로써 오디세우스가 5번 울린 남자가 되셨네요. 그러게. 예.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계속 제우스의 법도가 반복돼서 나오고 디테일하게 설명도 나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심지어 거린에게도 손님이라면 환대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제우스의 법도라는 게 뭔가요? 그리스 말로는 크세니아의 윤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세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게 낯선 사람, 손님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낯선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크세노스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잘 대해줘야 한다. 그거를 크세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해주는 환대.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이제 크세니아. 그리고 크세니아가 적용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낯선 사람이지만 혹시 신이 변신을 해서 나를 시험할 수도 있으니 그를 잘 대해줘야 한다. 제우스가 정말로 인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정말 살아서 계속 있어야 될 존재인지 아니면 없애버려야 할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둘러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제우스일 수도 있으니 잘 대접해줘야 한다. 네. 그런 점에서 제우스의 별명 자체가 크세니오스 제우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우스의 법칙이라고 놀란 감독은 계속 그 영화에서 노출시킨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전체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질 때 인간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깨는 자가 나타나고 깨는 사회가 되면 이 문명은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적대적인 사람들이고 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법칙에 따라서 페넬로페나 텔레마코스나 잘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우스의 법칙으로서의 크세니아의 윤리라는 거는 손님이 왔을 때 잘해준다는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대접을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게 한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네. 구원자들의 태도는 크세니아의 윤리를 깬 거라고 볼 수 있죠. 놀란 감독은 아마도 지금 현대사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바가 이런 거 아닌가.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이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는 크세니아 윤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도 사실은 살짝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이 있어요. 크세니아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와 윤리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가? 의문을 던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놀란 감독의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섬에서 떠나잖아요. 네. 자기 고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원작에서는 가다가 포세이돈이 폭풍을 보내고 얘가 난파당해서 스케리아라는 섬에 따로 또 들려요. 바로 고향에 갔던 게 아니군요. 예. 거기서 아주 유명한 나우시카 공주를 만든 폭풍을 만나고 거의 죽을 뻔한 완전히 추레하고 그야말로 몰골이 흉악한 이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잘 대해주거든요. 저기 왕궁에 사니까 오십시오. 그럼 저희 아버지가 또 잘 해드릴 겁니다. 그야말로 환대의 윤리를 가장 충실하게 지킨 사람은 바로 나우시카 공주와 그의 아버지 알키노스 왕이거든요. 네.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내가 1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걸 쫙 풀어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정말 당신 너무 고생이 많았다.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최고의 배에 최고의 선원을 태워서 당신이 지금 빈털터리가 됐지만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가지고 갔을 법한 전리품만큼을 우리가 선물로 주겠다. 과분할 정도의 환대 윤리를 충실히 하게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안전히 집으로 가고 부를 또 챙길 수도 있었고 그러면 이 스케리아 섬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다가 포세이돈이 보면서 아니 내가 미워하는 오디세우스를 도와줘? 여기서 또 포세이돈을 했군요. 네. 포세이돈이 목리 부리는 부분은 요 마지막 요 두 그래갖고 이 환대 윤리에 충실했던 이 파이 학생들을 전부 그 배 자체부터 해가지고 돌덩어리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저쪽에서 고향 사람들이 배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그럼 파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낯선 사람 잘해주나 봐라. 네. 원작 그대로 하시네. 교수님은 근데 그걸 어떻게 풀이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환대 윤리에 충실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그걸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눈거인 찾아가서도 오디세우스의 말이 뭐냐면 이곳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환대하는지 한번 보자. 괜히 그랬다가 잡아먹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환대 윤리에 정말 기대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대 윤리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물론 나를 찾아온 사람들과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지만 잘못 작동하면은 힘들 수도 있으니 너무 그것에 믿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더 강화했다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영화를 보시고 원작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원작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맛보면서 논란의 메시지도 한번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아테나는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테네라고 여겨지는 인물이 계속해서 오디세우스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트로이에 가서 전쟁 중에 죽였던 한 인물의 얼굴과 동일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이걸 아테네라고 말한 적은 없고 우리가 그냥 아테네라고 느끼고 있고 예. 그가 아테네라고 느끼고 있어서 혹시 망령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이 어떤 PTSD를 겪고 있는 건가 예.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처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테나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네. 승리의 여신. 이 영상에 나온 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게다가 뭔가 반짝이는 지혜로운 모습도 아니고 왠지 우울하고 초라한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왜 아테나를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아테나 신사의 머리를 치고 여사제가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는데 여사제의 모습이 계속 뇌리에 나오면서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비겁한 학살이었다. 이런 트라우마로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품 내내 자책하고 자신이 자부심이 되거나 자랑감이 되지 않고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것과 통해서 아테나 여신을 그때 그 망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신이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신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해요. 평소에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그럼 뒤에 아테나 여신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하고 싸우는 장면이 일리아스의 첫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때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굉장히 모욕을 줘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아니 저것이 칼을 뽑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뽑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테나 여신이 내려와서 아킬레우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귀에다 대고 야, 칼 집어넣어. 여기서 그러면 너 좋을 게 없어. 다 죽어. 잠깐만요. 다 죽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아킬레우스한테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신이 왜 왔어? 나 쟤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기서 가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전리품 나눌 때 너한테 3배 줄게. 아킬레우스 3배? 좋아. 교수님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작품에도 그렇게 나와요. 3배요? 좋아요. 그래갖고 칼을 집어넣어요. 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저 순간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구나. 그렇게 표현할 거를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테나 여신이 내려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겼다. 이런 표현을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러면 뭔가 밋밋해요. 아테나 여신 내려와갖고 머리끄댕이 잡아줬다. 그러면 맞아. 그 정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스인들의 신화적 어법, 놀란 감독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가 계속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나, 누구에게 고통을 줬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아테나 여신의 등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리스의 신화적 어법을 영상에 담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에 대해서 과연 영웅이 맞나라는 생각이 심지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보면서도 흔히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건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자신의 병사들을 지켜야 하고 뭔가 그런 통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 거인을 물리치고 나오면서 에라 이러면서 화살 쏘고 왜 이렇게 좀 결점이 있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영웅을 그린 걸까요? 약간 감독은? 초딩기 있죠. 네. 사실 저는 오히려 보면서 놀란 감독이 오디세우스를 새로운 영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이 높은 인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일단 외모로도 초라하잖아요. 세수도 안 했을 것 같고 옷도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모습. 그런 점에서 원작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했고 오디세우스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다. 그 이전에는 무력으로 1대1 정면
대결을 해서 적을 압도하는 영웅을 생각했다면 여기에는 전통적인 영웅에 비해서는 전투력이 약하지만 머리를 써서 상대를 속여서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거기서부터 이제 영웅의 결격사유가 나오는 거죠. 뒤에서 활이나 쏘고 뒤에서 활 쏘면 비겁한 놈. 트로이 목마도 그렇고 전면전이 안 되니까 비겁하게 사람을 속여서 궁수라는 것 자체를 비겁함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칼로 나서는 전사가 될 수 없으니 너는 화살을 택해서 싸움을 하는 비겁한 놈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니. 이게 또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와 영웅들의 이야기로 나눠지잖아요. 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영웅들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영웅들의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트로이 전쟁 이후에 끝난다 그래요. 놀란 감독이 청동기의 시대는 갔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이 제일 확 깼거든요. 청동기 시대 사람이 자기 시대를 청동기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 속에는 우리 청동기 시대인데 이 시대 가고 있네. 저기 정보화 시대에 온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시대가 규정한 그거를 가지고. 근데 뭐 그건 맥락은 있어요. 오디세우스를 영웅 하지만 그리스 전통 개념으로 보면 영웅이 아닌 거예요. 영웅은 부모 중에 하나가 신이어야 하는 존재. 반신반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영웅이라고 붙이니까 사실 오디세우스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면 전통적인 영웅상 같지 않은 거죠. 그래도 잘 싸우고 마지막에 108명 다 죽여버리는데 놀란 감독의 오디세우스는 뒤에 가서 다 죽이지도 못하잖아요.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충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살려준 거 아니었을까요? 굴복하는 자를 용서해주는 장면도 있긴 하지만 지도 막 화살 맞잖아요. 제가 3번째 울었던 게 이 오디세우스가 화살 맞고 비실비실하면서 툭 쓰러지는데 페넬로페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눕잖아요. 그게 원작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전통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우뚝 서고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한갓 인간인 거예요. 결국 오디세우스를 끝까지 어떤 장면에서도 최고의 영웅으로 빛나게 하지는 않은 게 놀란 감독의 또 다른 해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랑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와닿았던 말씀이 도대체 이 오디세우스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을 포함해서 2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다녔던 사람의 정신 상태란 과연 뭘까? 난 너무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약간 오디세우스가 정말 먼 3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곁에 와 있는 사람처럼 그 심정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시니까 좀 그 궁금증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에 대해서 제가 감탄하고 정말 저 사람은 천재적이다. 각색도 잘했고 거기에 자기 메시지를 잘 확실하게 담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갖고 병력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지략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자신감이 이 사람에게 엄청났을 거예요. 평생의 자신감. 저는 그 성문 열 때 막 환희와 환호를 쏟아내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저렇게 반짝였던 사람이고 승리를 거머쥐어서 막 도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 뒤에 따라오는 모습들이 계속 겹치더라고요.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헤매잖아요. 10년을. 그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놈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 뭐 이런 자책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건 내가 전쟁에서 비겁한 방법으로 적을 쓰러뜨리고 그들은 이 목마를 하나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렇게 꾸며놔 놓고 그걸 믿던 트로이아인들이 순진하게 그걸 가져간 건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환대 윤리가 있는 건데 그걸 내가 깨면서 비겁하게 학살을 만들어냈구나. 두 번째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의 병사들 나를 따른 순간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고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자책도 잘 안 보이거든요. 영화에서처럼 내가 비겁하게 작전을 짜서 신혼도 죽고 신혼의 그 피를 토할 것 같은 막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심리적 충격 그리고 트로이아 목마 작전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자신의 전력 그리고 아테나 여신도 그래서 계속 망상으로 따라붙는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은 여기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선 전쟁이 무엇인가,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서 오디세우스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죠. 그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영웅시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 옆에는 누군가가 다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논란의 오디세우스에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도 살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내 성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는지. 맞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참아주고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걸 돌아보게 만드는 오디세우스로 윤리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아, 우리가 저런 모습을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건 제가 영화 보다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영화 속에서 페넬로파가 텔레마코스랑 한번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뭔가 모자지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가 20년 동안 여기를 어떻게 지켰는데 라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나와 결혼하는 사람이 왕좌에 앉을 거라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에게 뭔가 왕좌에 앉힐 권한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나한테 권력은 전혀 없다는 걸 인지하고 막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도 여성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서에서의 페넬로페와 좀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원작에 있는 페넬로페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거나 네. 내가 지금 오디세우스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가진 페넬로페의 모습을 찾기는 쉽진 않아요. 놀란 감독의 각색 중에 새로 추가한 것 중에 놀라웠던 게 그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을 뽑는 제비뽑기 씬이 들어간 걸 보고 오, 맞아. 왜냐하면 이제 다 갈 수는 없고 누군가 남아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쟁터에 간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비뽑기에서 남은 사람들의 책무는 뭐냐면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없는 공백이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라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귀족들, 대신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묻더라고요. 구원자들이라고 108명이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왕의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사회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맡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왕이 없다는 이유로 왕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반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구원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응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설득이 많이 됐던 부분. 그동안은 구원자들의 처단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보복 차원으로 봤는데 원래 원서에서는 예, 페넬로페 얘기로 돌아가면은 페넬로페는 지금 말씀하시고 영화 속에 구현된 것처럼 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이걸 지켜나간다는 모습보다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린 여인의 모습이 더 강했던 근데 그거를 왕을 대신하는 어떤 여제의 모습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게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서 힘없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무능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도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교수님이랑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예매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아요. N차 관람에 더 말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원작을 같이 보시고 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고 독서와 문화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과의 즐거운 대화도 조만간 다시 또 또요? 있기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영화와 원작을 더 깊이 즐기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